이라크 남부 사막 모래 속에는 깊은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진실은 시간의 층과 잊혀진 문명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수메르인들은 5천여 년 전 홀련히 나타난 듯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화라기보다는 목격담 같은 창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너무나 진보적이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었는지 설명하기 힘들어 합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기록한 내용은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세계 최초의 진정한 도시인 고대 우르크의 폐허 속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은 신들이 인간들 사이를 걸었던 시절의 속삭임을 실어 나릅니다. 아눈나키가 별들에서 내려왔던 때입니다. 인류의 목적은 진화의 언어가 아닌 쐐기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세계 최초의 문명이 남긴 단서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다시 쓰게 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답이 아닌 풀 수 없는 퍼즐로 시작됩니다. 이 퍼즐은 한 세기가 넘도록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849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 탐험가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폐허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 학문의 기초를 뒤흔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수천 개의 점토 서판이 쐐기 모양의 글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은 성경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 충격을 준 것은 이 텍스트들의 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텍스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판들 사이에는 창세기의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한 창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홍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에는 불가능하였을 상세한 천문학적 지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망원경이 발명될 때까지 필적할 수 없는 정확도로 태양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춘분점 세차 운동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25,920년이 걸리는 천문 현상입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행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성은 해왕성 너머의 세계였습니다. 3600년마다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천문학적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기록에서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짓고, 성취한 모든 것이 아눈나키에게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눈나키를 하늘에서 땅으로 온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추상적인 영적 영역에 사는 은유적인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 텍스트들은 그들을 실제 사건을 기록하는 연대기 작가처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특수의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인간과 교배하고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큰 재앙이 그들을 후퇴하도록 강요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지배가 이어졌습니다. 수메르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쉬는 고대 신화에서 기대하는 온화하고 은유적인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은 행성들 간의 우주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소행성대를 만든 충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의도적인 유전 조작과 생물 공학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신 엔키가 인류를 창조할 때 그 텍스트는 신성한 숨결이나 신비로운 흙 형성 과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게도 유전자 변형과 같은 과정으로 들립니다. 아눈나키는 원시 호미니드의 본질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전 물질과 섞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목적에 봉사할 작업자들을 만듭니다. 텍스트는 심지어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명시합니다. 초기 버전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 디자인은 체계적인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내용의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메르인들은 유전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DNA를 이해하지 못했고 유전 개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전 공학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창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해서는 안 될 용어와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목격했거나 시술자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화에서 현대 유전 과학을 우연히 묘사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문서 중 하나인 수메르 왕 목록을 조사하면 이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 있게 됩니다. 여러 점토 서판과 석조 프리즘에 새겨진 이 텍스트는 수메르에서 왕권이 시작된 때부터 기원전 2000년대 초반까지 모든 왕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목록의 가장 초기 기록들은 너무나 기이해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것들을 순전히 신화적인 것으로 일축합니다. 목록은 대홍수 이전에 왕들이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합니다. 한 왕은 43,200년 동안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왕은 36,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것들은 반올림된 신화적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 텍스트 사본에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치들입니다. 왕 목록에 따르면 홍수 후의 통치 기간은 갑자기 더욱 인간적인 비율로 줄어듭니다. 수백 년, 그리고 결국 수십 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정상적인 인간 수명에서 기대하는 수치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극명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홍수 이후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수메르인들 스스로 이 변화를 주목합니다. 그들은 신들의 직접 통치가 끝나고 인간 왕권이 진정으로 시작된 순간으로 기록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고대 통치자들의 위신을 더하기 위해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을 정확히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숫자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는 초기 통치자들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퍼즐 조각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리두스는 수메르 전통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에리두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 거주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 거주층은 기원전 6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아닌 엔키 자신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엔키는 지혜와 물의 신이자 인류를 창조한 유전공학자였습니다. 에리두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서로 위에 지어진 신전들은 특이한 패턴을 따릅니다. 각 후속 신전은 이전 신전과 정확히 동일한 계획으로 지어졌습니다. 놀라운 정밀도로 동일한 치수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신성한 청사진을 따르는 듯했습니다. 그 디자인은 너무나 중요해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이 디자인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이나 목적을 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 스스로는 원래 신전이 신들에 의해 지구의 첫 거주지로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원래 구조물은 무엇을 담고 있거나 무엇을 상징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수메르 텍스트에 묘사된 기술적 능력은 이러한 신들이나 고등 존재들이 가졌던 발전 수준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에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명의 근본 지식을 담고 있는 신비한 물체이거나 암호화된 정보일 것입니다. 이 에미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도난당하거나 숨겨지거나 한 신에서 다른 신에게 이전될 수 있는 물리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이나나 여신은 엔키가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속여 에미드를 받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배에 싣고 우루크시로 가져갑니다. 텍스트는 에미들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왕권, 사제직, 진실, 음악, 그리고 글쓰기 같은 문명의 근본적인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세공, 가죽 세공, 건축, 농업, 그리고 그 외 여러 문명의 핵심 요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저장 장치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과 의심스러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에미들은 접근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실행될 수 있었고 물리적으로 운반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배우거나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경험 속으로 주어지고 전달되고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이었다면 에미들은 그들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원시 종족을 발전시키고 문명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준비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미개발된 존재들에게 말입니다. 수메르 텍스트들은 또한 놀라운 일관성으로 비행 기계들을 묘사합니다. 신 엔릴은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신성한 폭풍을 소유했습니다. 이난나는 빛을 발하며 하늘을 가로지를 수 있는 그녀의 하늘 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모호하거나 은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비행체들이 내는 소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비행체들이 내뿜는 밝기와 그것들을 본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준 공포도 담겨 있습니다. 이난나가 지하 세계로 내려갈 때 그녀는 7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각 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강력한 물건인 7개의 권능의 에미를 하나씩 벗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도달할 때쯤 그녀는 무력하고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이 여정은 종종 은유적인 죽음과 부활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문자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었다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만약 이 문들이 기술이 감소하는 구역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녀가 착용한 에미들이 특정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는 장치였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 도시 니프루는 2000년 이상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다른 도시들로 옮겨갔을 때에도 니프루는 문명의 영적 심장으로 남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곳이 아눈나키의 우두머리인 엔릴레의 신전인 에쿠루, 즉 사내의 집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에쿠루는 단순한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서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서판은 너무나 강력해서 소유자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신화들이 이 서판을 훔치려는 시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매번 서판이 탈취될 때마다 우주적 혼돈이 뒤따르다가 회복됩니다. 이 운명의 서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묘사들은 그것이 제어 시스템처럼 들리게 합니다. 소유자가 자연의 근본적인 힘이나 아마도 첨단 기술을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장치처럼 말입니다. 악마주가 서판을 훔쳤을 때 신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신 니누르타를 보내 그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 전투는 단순한 물리적 싸움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전략적 전술이 동원된 갈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고대 신화라기보다는 군사 공상 과학 소설에 가깝습니다. 니누르타는 결국 서판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혜의 여신으로부터 특별한 무기와 지시를 받은 후에 가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된 이야기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담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는 3분의 2 신이자 3분의 1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목격한 후 불멸을 찾아 나섭니다. 그의 여정은 우트나피쉬팀을 만나게 합니다. 우트나피쉬팀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수메르의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의 여정 세부 사항들은 이상하고 구체적입니다. 이는 편안한 신화적 해석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우트나피 스위팀에게 가려면 길가메시는 태양이 떠오르는 산을 지나야 합니다. 그는 12배의 시간 동안 완전히 어두운 지역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이 어둠 속의 여정은 매우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지하 통로 여행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국적인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는 문을 지키는 전갈 형태의 존재들을 만납니다. 이 생물들은 매우 구체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신화 속 괴물보다는 특수 장비를 착용한 경비원과 같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하자 그는 한 정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보석 같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일부러 하여금 고급 재배 기술을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인 자연 정원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인공 구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트나피 슈팀의 대홍수 이야기는 성경 기록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토록 설득력 있는 이유는 세부적인 묘사에 있습니다. 그는 엔키신에게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엔키신은 갈대벽을 통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버리고 특정 치수의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는 완벽한 정육 면체여야 했고 각 뼈는 120 큐빗이었습니다. 그것은 9개의 구획으로 나뉜 7개의 갑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역청으로 봉인되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호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공학적 사양이었습니다. 대홍수 자체는 섬뜩할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히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안눈나키가 횃불을 들어 올려 빛으로 땅을 불태웠다라고 전합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진흙으로 변했고 수면은 지붕처럼 평평했습니다. 심지어 신들조차 파괴의 겁에 질려 개처럼 웅크리고 외벽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슈타르 여신은 산고를 겪는 여성처럼 울부짖으며 옛날이 진흙이 되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언어는 재앙이 너무 심각하여 이를 일으킨 자들조차 그 규모에 충격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래 밤낮이 지난 후 홍수가 가라앉습니다. 우트나피 스위팀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고 이어서 제비와 까마귀를 보냅니다. 오직 까마귀만이 돌아오지 않아 마른 땅이 나타났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인간이 모두 파괴되어 제물을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신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리처럼 제물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슈타르는 이 끔찍한 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했던 엔릴리 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구절은 학자들에게 항상 의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들이 왜 인간의 제물을 필요로 했으며 그것 없이는 왜 굶주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만약 안눈나키가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나 죽을 수 있는 종족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간 노동과 농업 생산에 대한 그들의 의존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홍수는 그들의 노동력과 식량 공급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악과 후회는 전능한 존재의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식민지를 파괴했음을 깨달은 식민 개척자들의 실망으로 이해됩니다. 엔릴이 도착하여 인간이 살아남은 것을 보았을 때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의 계획은 비밀로 지켜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엔키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그는 인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완전한 학살은 과잉 반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협책으로 엔릴은 우트나피 슈팀과 그의 아내에게 불멸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강 어귀에 살게 했습니다. 생존이 이토록 독특한 보상을 받을 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가 보내진 진짜 이유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한 가족의 생존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상받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홍수 이야기가 실제 재앙의 기억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7천년 전 흑해 분지의 홍수나 마지막 빙하기의 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기록은 점진적인 홍수나 단순한 범람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한 원인과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행위를 설명합니다. 기록은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또한 소유물을 버리고 삶을 찾으라는 문구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계획된 대피를 위한 지시이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길가메시의 수도였던 우루크는 5천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면적은 6제곱킬로미터가 넘었으며 인구는 5만에서 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도시 밀도는 그 후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우루크가 완전히 형성된 도시로 갑자기 나타난 것은 고고하게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마을에서 읍으로, 읍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점진적 발전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루크는 거대한 건축물, 복잡한 사회 조직, 그리고 발전된 행정 체계를 갖춘 채 완벽하게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루크의 성벽은 고대에도 전설적이었습니다. 길가메시 자신이 그것들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름을 딴 서사시는 이 성벽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그 묘사는 시적인 언어라기보다는 기술 사양처럼 들립니다. 외벽은 가마에서 구운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열과 재료 그리고 공학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요하는 기술입니다. 성벽의 길이는 정확한 측정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록은 독자에게 성벽 둘레를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기초를 조사하고 테라스의 벽돌 세공을 검사해 보라고도 권합니다. 신화적 서사시가 공학 보고서처럼 들리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성벽 안에는 이난나에게 헌정된 거대한 신전 단지인 에안나 지구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의 건축물은 너무나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고고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거대한 기둥과 수천 개의 점토 원뿔로 만든 정교한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이 원뿔은 진흙 벽돌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교한 배수 시스템과 수학 및 기하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보여주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당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출처는 의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난나가 도시에 가져온 에미들, 즉 신들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편한 시사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발전된 외부의 존재가 이 건축물들을 지을 기술 지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의 수학 체계는 숫자 60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1분을 60초로 나눌 때 사용하는 60진법입니다. 6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직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 문화는 10개의 손가락이 있어 자연스럽게 십진법으로 셉니다. 그러나 60은 수학적으로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열두, 열다섯, 스물, 서른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것은 복잡한 계산, 특히 원형 운동과 각도가 관련된 천문학적 계산에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이를 독자적으로 발견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니면 이미 고급 수학을 이해하고 있던 이에게서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 또한 놀라웠습니다. 수메르 달력은 음력이었지만 윤달을 주기적으로 추가하여 태양년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입니다. 그들은 황도대의 주요 별자리들을 식별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음력 한 달의 길이를 현대 측정값과 1초의 몇 분의 1,
오차 범위 내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행성이 고정된 별들에 대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을 들양 혹은 방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천문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은 인장부예이 사삼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서력 기원전 세 번째 천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통형 인장입니다. 이 인장을 펼치면 11개의 다양한 크기의 구체로 둘러싸인 별이 묘사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연구자 제카리아 시치는 이것이 태양과 태양계의 11개 행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11개 행성에는 신비로운 니비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 해석을 일축합니다. 그들은 인장이 너무 손상되어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친의 수메르어 번역이 종종 매우 부정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친의 특정 결론을 부정하더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육안 관찰만으로 가능했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수메르 천문학의 정밀성은 물 앞인 점토판을 고려할 때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 점토판들은 별의 일출과 춘분, 하지 날짜를 기록합니다. 또한 행성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천문학 지식의 요약집입니다. 이것들은 대략적인 근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세대의 체계적인 관찰과 수학적 계산을 요구하는 정밀한 측정값이었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농업사회가 천문학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를 살펴봅시다. 그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답은 수메르의 신성한 왕권 개념과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상의 모든 것이 하늘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사건들이 우주적 패턴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대도 믿었습니다. 하늘을 이해함으로써 지상의 사건들을 예측하고 심지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는 현대인에게는 점성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실용적인 것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안누나키가 지구와 다른 행성 사이를 예측 가능한 궤도로 이동했다면 천문학적 주기를 추적하는 것은 신비로운 점술이 아니라 실용적인 필요성이었을 것입니다. 신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어떤 문명에게도 필수적인 정보였을 것입니다. 수메르의 사후세계 신앙은 이 미스터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정교한 영적 영역이나 신의 심판 개념을 발전시킨 다른 고대 문화와는 달리 수메르의 지하세계는 놀랍도록 물리적인 용어로 묘사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쿠루라고 불리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이는 종종 산이나 외국의 땅으로 번역됩니다. 이 지하세계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경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위치에 존재했으며 대개 동쪽이나 땅 아래와 연관되었습니다. 영혼들은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실제하는 어딘가로 간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엔키두가 지하세계로 내려가 본 것을 보고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묘사는 섬뜩할 정도로 물리적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묻혔는지에 따라 다른 계층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또는 몇 명의 아들을 가졌는지, 적절한 의식이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회 구조를 시사합니다. 영적인 본질로의 해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이난나의 지하세계 하강은 여신 자신이 장례식에 참석하러 지하세계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들조차 죽음에 종속되었고 죽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쿠르가 사후세계가 아닌 물리적인 장소였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쿠르로 갔다고 말했던 수메르인들은 추방, 강제 이주 혹은 다른 장소로의 이동을 묘사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메르어 단어 쿠르는 산, 외국의 땅,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러한 개념들이 수메르 사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안누나키가 산악 지역이나 외국의 땅에서 왔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끔 인간들을 그곳으로 데려갔다면 이 언어적 혼동은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지하 세계는 그들의 고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평선 너머 산을 지나 신들의 영토에 있다는 의미에서 땅 아래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일곱 수메르 현자 중 한 명인 아다파의 이야기는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변형을 제시합니다. 아다파는 위대한 지혜를 가졌지만 불멸성은 없는 엔키의 사제였습니다. 어느 날 낚시를 하던 중 남풍이 그의 배를 뒤집었습니다. 분노한 아다파는 남풍의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죄로 그는 하늘의 신 아누를 대면하기 위해 하늘로 소환되었습니다. 엔키는 아다파에게 하늘에서 제공되는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음식과 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다파가 하늘에 도착했을 때 아누는 그의 지혜에 감명받았습니다. 아누는 그에게 불멸을 가져다 줄 생명의 음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아다파는 엔키의 지시를 따르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불멸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엔키는 왜 아다파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엔키가 인류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보호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엔키가 아누가 자비로울지 정말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의 고려되지 않는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인간이 신들의 실제 거주지로 이송된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신화적인 천국이 아닌 물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의 음식과 물이 인간 생물학에 맞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엔키의 경고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누가 아다파에게 불멸을 부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사실은 신들의 장수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수메르 의학 텍스트는 그들의 특이한 지식에 대한 또 다른 창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민간요법과 미신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질병,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였습니다. 그것들은 외과 수술, 약제 준비, 그리고 진단 기술을 설명합니다. 이집트 시대의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는 훨씬 후대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메소포타미아 의학 전통에 분명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 파피루스는 부상에 대한 사례별 분석과 합리적인 치료법을 마치 현대 의학 교과서처럼 제시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의학 지식을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치유의 여신 니니시나와 의학과 관련된 또 다른 신 굴라에게 말입니다. 이 신에 있는 굴라의 신전은 의학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전의 텍스트는 그 시대의 놀라운 해부학과 생리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장이 혈액 순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이 신체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정 식물이 특정한 약효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물질을 추출하고 준비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현대의학은 수많은 실험, 관찰, 그리고 종종 비극적인 실수를 통해 수천 년 동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문명 초기부터 이미 완성된 의학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원리를 점진적으로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신의 가르침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대 문화가 이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의 유전적 유산은 여전히 인간 디옥시리보핵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자 코드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자들은 우리의 유전학에서 수많은 수수께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진화 경로와도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DNA 서열도 있습니다. 소위 정크 DNA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읽는 방법을 모르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성 수준에 비해 예상보다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요인이 우리의 진보된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제어되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사이에 인간 진화에서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현대 인간은 화석 기록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인류에서 현대 인류로의 전환은 인지적, 신체적 도약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화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 크기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목 구조는 복잡한 발화를 허용하도록 변했습니다. 우리의 손재주와 미세 운동 제어는 조상들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짧은 진화 기간 내에 일어났습니다. 수메르 텍스트는 현대 인류의 창조를 약 4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아누나키가 금을 찾기 위해 지구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직접 채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잔혹했으며 노동자 계급 신들 사이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해결책으로 엔키는 원시 노동자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존재는 지시를 이해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만큼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위협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해된 신의 피와 지구의 흙을 섞었습니다. 이는 유전 물질과 지구 생물학의 결합을 의미하는 완고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수메르 시대와 현대 인류학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사실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40만 년 전에 도착하여 유전 실험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훨씬 나중에 성공적인 현대 인간의 증거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 텍스트 자체도 실패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번식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하고 멸종한 다양한 호미니드 종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생물학자들이 자연 진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유전 공학 프로젝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특히 흥미로운 퍼즐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초기 현대 인류와 수천 년 동안 공존했으며 심지어 서로 교배하기도 했습니다. 유전 분석은 대부분의 현대 인간이 1%에서 4%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유로 멸종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밀렸을까요?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생존 전략이 쓸모없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유전 실험 과정의 일부였을까요? 그들은 관련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변종이었을까요? 최종 최적화된 버전과 함께 살아남을 수 없었을까요? 만약 인간이 아누나키를 위한 노동자로 설계되었다면 우리 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영장류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합니다. 우리의 등과 무릎은 직립 자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출산은 아기 머리 크기가 산도에 비해 큽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들은 설계 결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에서의 생존이 아닌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채굴, 농업, 그리고 건설과 같은 작업입니다. 복잡한 지시를 따르는 큰 뇌는 작업자의 특징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직립 자세와 정교한 손놀림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최상위 포식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는 인간이 신들의 농업 작업을 인계받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명시합니다. 정원과 수로를 가꾸고 노동을 통해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고고학 기록과 놀랍도록 잘 일치합니다. 농업혁명은 약 10,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민으로 갑자기 전환했습니다. 밀과 보리 같은 작물, 양, 염소, 소 등의 가축을 단기간에 발전시켰습니다. 표준 진화론은 인간이 농업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업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수렵 채집보다 더 많은 노동과 적은 영양을 제공했습니다. 밀의 가축화는 특히 미스터리합니다. 야생 밀은 익으면 씨앗이 흩어져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재배 밀은 씨앗이 줄기에 남아 효율적인 수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특성은 몇몇 유전자에 의해 제어됩니다. 그러나 자연 선택을 통해 이를 선택하려면 인간이 반복적으로 수확하고 심어야 합니다. 이 특성을 가진 몇몇 돌연변이 식물의 씨앗을 말입니다. 이는 수천 세대가 걸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재배밀은 고고학 기록에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만약 인간에게 농업용으로 이미 선택되거나 변형된 종자 작물이 주어졌다면 재배 품종의 급속한 출현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동물 가축화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개, 양, 염소 같은 여러 종들이 근동 지역에서 길들여졌습니다. 소와 돼지 역시 그로부터 수천 년 이내에 길들여졌습니다. 이 종들은 유전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들을 가축화하려면 유전, 선택적 번식, 그리고 행동 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무것도 가축화해 본 적이 없는 인간이 갑자기 여러 종을 동시에 가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수천 마일에 걸쳐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기술을 그렇게 빨리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수메르 농업신은 엔킴두였지만 농업의 궁극적인 스승은 엔키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에미의 일부로 농업 지식을 주었습니다. 텍스트는 특정한 지시가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정 식물이 도입되었고 기술이 의도적으로 가르쳐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실험하면서 얻는 점진적인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진적인 원천에서 발전하는 문화로의 지식 이전이었습니다. 야금학 연대표는 전통적인 역사에 비슷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약 7,000년 전 구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안에 그들은 청동을 숙달했습니다. 청동은 주석과 구리를 정확한 비율과 온도에서 함께 재련해야 하는 합금입니다. 4,000년 전에는 철과 강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가공에 필요한 기술 지식은 상당합니다. 광석을 찾고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온도를 사용하고 어떤 첨가제를 포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금속을 망치질하고 성형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또한 합금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전 존재에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놀랍도록 빠르게 이를 숙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야금학을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특히 전사신 니누레유타와 다양한 장인 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대장간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과 다양한 기술에 대한 특정한 용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분야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청동 세공은 매우 높은 품질이었습니다. 수메르에서 온 물품들은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간이 이 모든 기술을 단 수천 년 만에 독립적으로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누군가에게 배웠을까요? 수메르 신전과 도시계획에 암호화된 천문학 지식은 진보된 가르침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 우르크에 있는 이난나 신전은 특정 항성 현상에 맞춰 정렬되었습니다. 도시 배치는 우주적 비율을 반영하는 수학적 비율을 포함했습니다. 지구라트 자체는 우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의 7단계는 알려진 7행성 또는 고대 우주론의 7천체권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건축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천문학과 수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반영했습니다. 춘분점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의 느린 흔들림입니다.
이 흔들림은 수천 년에 걸쳐 별들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미 이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한 주기를 완료하는 데는 25,920년이 걸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를 발견했을까요? 이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수백 년간의 정밀한 천문 관측이 필요합니다.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한 고도의 수학적 지식도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이를 그들의 달력 체계와 종교적 주기에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별자리가 하늘을 지배했던 광대한 시간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관측 기간을 시사합니다. 또는 훨씬 더 오래된 근원에서 전수된 정보였을 수 있습니다. 현자 오안네스의 신화는 후기 바빌로니아 전통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는 초기 수메르 이야기에 분명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안네스는 페르시아만에서 나타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문명의 모든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물고기의 몸을 가졌지만 그 아래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바다에서 나와 가르쳤습니다. 매일 밤 그는 물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문학, 농업, 법률, 건축 등 문명의 모든 예술도 가르쳤습니다. 이 지식을 확립한 후 그는 바다로 돌아갔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칼루라고 불리는 다른 현자 존재들이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순수한 신화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많은 고대 문화에서 발견되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문명을 가르치는 존재는 다른 곳에서 도착합니다. 그는 인류에게 기본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법과 사회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는 떠나는데 때로는 돌아올 것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토트가 있었고 메소아메리카인들에게는 케찰코아틀이 있었습니다. 안데스인들에게는 비라코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가르쳤던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다르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징이 드물었던 문화에서 종종 더 밝은 피부색을 가졌거나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기본 교육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수학, 천문학, 글쓰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률과 건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나 하늘에서 왔으며 문명을 확립한 후 떠났습니다. 서로 접촉이 없었다고 알려진 문화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들의 일관성은 놀랍습니다. 여러 문명이 문명을 가르치는 신들에 대한 거의 동일한 신화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들이 고대 세계를 여행하며 지식을 가져온 고대 문명과의 실제 접촉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일까요? 수메르 버전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상세합니다. 이는 만약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면 메소포타미아가 그것이 일어난 첫 번째 장소 중 하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거의 모든 고대 문화의 신화에 등장하는 대홍수는 이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제시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홍수로 인류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우트나피스위팀에게 배를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창세기의 성경 기록은 노아와 함께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힌두 전통은 물고기가 마누에게 대홍수 이전에 배를 만들라고 경고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우칼리온에 대한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가 지구를 홍수로 덮었다고 전합니다. 오직 한 쌍의 부부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원주민 문화 모두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독특한 홍수 신화가 존재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지난 빙하기 말에 대규모 홍수 사건이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해안 정착지들은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강 계곡들은 범람했을 것입니다. 전체 지역들이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약 7,000년 전 지중해가 자연댐을 뚫었습니다. 이로 인해 흑해는 재앙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인간의 기억 속에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기록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것을 시사합니다. 텍스트는 신들이 홍수를 고의로 일으켰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인류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행위였습니다.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져 신들의 휴식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단 학살의 동기로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를 재해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자원과 생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존재였다면 인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심지어 반항적이 되었다면 인구 감소는 당국에게 필요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트나피 스위팀을 구하려는 엔키의 결정은 아눈나키 내부의 갈등을 시사합니다. 수메르 신화 전반에 걸쳐 엔키는 일관되게 인류를 편듭니다. 그는 그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엔릴과 다른 신들의 혹독한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갈등은 아투라하시스 서사시의 핵심입니다. 이는 홍수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져 엔릴이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엔릴은 3번에 걸쳐 재앙을 보냅니다. 역병, 가뭄, 그리고 기근입니다. 매번 엔키는 인간이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마침내 엔릴은 홍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엔키는 다시 한번 개입했습니다. 그는 갈대의 벽을 통해 아투라하시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투라하시스는 배를 만들고 살아남습니다. 신들의 두 파벌 사이에 이러한 갈등 패턴은 수메르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한 파벌은 인류를 파괴하거나 제한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파벌은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인간 실험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진정한 의견 불일치를 시사합니다. 인간은 단지 불편할 때 사용되고 버려지는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보호와 발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까요? 이 논쟁은 신화라기보다는 윤리적 토론에 가깝게 들립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실험을 20개나 실험을 수행하는 문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또한 덜 발전된 인구를 관리하는 발전된 문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빌론과 수메르의 지구라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신은 그들이 완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수메르어 버전은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 탑은 에템의 낭키, 즉 하늘과 땅의 기초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바빌론에 있던 실존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90m가 넘는 거대한 지구라트였습니다. 이 사원의 초기 버전들은 수메르에 존재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계단으로서의 지구라트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근본적이었습니다. 신들은 왜 인간이 그러한 구조물을 짓는 것에 반대했을까요? 성경 텍스트는 인간의 자만심과 야망이 너무 높이 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더 실용적인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탑들이 신들의 거주지에 도달하려는 실제의 시도였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지구상의 물리적인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주선이나 정거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혼란은 통일된 인간의 행동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전략으로서 이해됩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인간들이 함께 작업하며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이는 논리적인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언어 집단으로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 자체는 약 4000년 전 붕괴했습니다. 그것은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과 같은 후속 문화들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복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이 변하고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도시를 지탱하던 농업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흥미롭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과 다른 텍스트들은 이 시기가 직접적인 신성한 통치의 최종 철수와 일치했다고 제안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긴 통치 기간을 가진 마지막 왕들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상적인 수명을 가진 보통의 인간 통치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신들은 역사 텍스트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타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숭배와 기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아눈나키가 실존했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텍스트는 그들의 떠남을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신화는 그들이 작업을 완료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신들 사이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들을 지구를 버리도록 강요한 하늘에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에라 서사시는 신들 사이의 파괴적인 전쟁을 묘사합니다. 이 전쟁은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인구를 파괴했습니다. 후기 바빌로니아 텍스트들은 이를 특정 정치적 사건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메르 전통은 우주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아눈나키가 지구에 영구적으로 주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방문했으며 방문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고향 행성이 니비루에 대해 텍스트가 시사하는 것처럼 3600년의 궤도를 가졌다면 매번 돌아올 때마다 여러 인간 세대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신들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문명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메르 전성기 1000년 후였습니다. 신들은 이미 현재의 현실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멀리 있는 인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떠나지 않고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번식하여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인간 인구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텍스트는 신들이 인간 아내를 취하고 혼혈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성경 전통의 네피림, 즉 신의 아들들과 인간 여자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이 이러한 이종 교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였다면 인간보다 오래 살고 더 발전했을지라도 그들은 단순히 흡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세대의 유전자 혼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인간 문화 속에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인간 DNA 속에 남았겠지만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은 점차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의 함의는 심오합니다. 만약 인류가 아눈나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복잡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진화한 원시 호미니드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일부이자 다른 어떤 것의 일부인 혼종 종족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잊어버린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한 단절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일부이면서도 동시에 지구와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러한 소외감과 씨름해왔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힌 영적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고향을 향한 갈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매 개념이 여기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물의 본질 또는 근본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각 물체, 각 개념, 사회의 각 역할은 자신만의 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도 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근본적인 본질 말입니다. 이것은 후대 종교적 의미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더 구체적인 정의적 특성이었습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인간을 유전적으로 설계했다면 우리의 매는 그 유전적 템플릿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른 지구 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는 인간이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인 침팬지와
약 99%의 DNA를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1%의 차이가 우리 사이의 모든 극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즉, 우리의 지능, 언어, 기술, 문화, 그리고 의식 자체입니다. 무엇이 그 1%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의도적인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인간 DNA의 비암호화 영역에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서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아직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설계한 엔지니어들의 서명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시간 이해는 선형적이기보다는 순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이 흥망성쇠하고 시대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거대한 우주적 순환을 믿었습니다.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지속되는 세계 시대의 개념은 그들의 세계관의 근본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이 후대 문명에도 반영된 것을 봅니다. 힌두교의 유가, 마야의 장기, 계산 달력, 그리스의 황금기, 은기, 청동기, 철기 시대, 사상이 그러한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즉, 시간은 거대한 원을 그리며 움직이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그들의 행성 궤도에 맞춰 순환하며 활동했다면 인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리듬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3600년마다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각각의 귀환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전자 변형과 새로운 지식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귀환 사이의 공백기에는 지식이 상실되었습니다. 신들의 직접적인 지도 또한 사라지면서 인류 문명은 쇠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귀환과 함께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을 설명합니다. 선진 문명은 나타나 잠시 번성하다가 붕괴합니다. 수백 년 후에는 이전 시대의 지식을 신비롭게 소유한 새로운 문명이 뒤따르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수메르와 놀라운 유사점을 보입니다. 이집트 기록은 그들의 문명이 3만 년 전 신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신성한 통치자들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반신반인 통치자들의 왕조가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인간 파라오들이 통치했습니다. 수메르 기록처럼 이집트의 왕 목록에도 초기 통치자들의 불가능할 정도로 긴 통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별들에서 온 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리우스와 오리온 자리에서 온 신들이 문명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농업, 건축, 수학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이 지구를 거닐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제푸테피, 즉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발명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며 황금 시대에 존재했던 것을 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피라미드, 신전, 상형 문자, 이 모든 것은 신성한 원형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파라오 자신은 단순한 정치적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신성한 종족의 피를 모두 지닌 살아있는 신이자 혼성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를 통해서만 이집트는 신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우주적 질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건축의 정교함은 전설적입니다. 있는 오늘날에도 엔지니어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진북과 일도와 15분의 1 정도의 정확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은 230m 내어비에 걸쳐 2cm 이내의 수평을 유지합니다. 일부는 50톤 이상 나가는 돌들은 칼날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부의 방들과 통로들은 추정되는 시대에 비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된 기하학과 공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기존 고고학은 피라미드의 건축 시기를 제4왕조 시대인 약 450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 측정은 이집트 문명 발전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와 가정에 기반을 둡니다. 인근에 서 있는 스핑크스는 지질학적 풍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스핑크스가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9,000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핑크스의 건설은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 이전이 됩니다. 즉, 농업 이전, 최초의 도시 이전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정교한 기념물이 그것을 건설한 문화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와 수메르 문명 간의 연관성은 지리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문명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두 문명 모두 하늘에서 온 신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돌렸습니다. 두 문명 모두 천문 현상에 맞춰진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했습니다. 두 문명 모두 글쓰기, 수학, 복잡한 사회 조직을 마치 하룻밤 사이에 발전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두 문명 모두 먼 과거의 황금 시대와 그 뒤를 이은 쇠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이들 문화 간의 접촉을 시사합니다. 또는 두 문명 모두에 영향을 미친 공통된 원천을 보여줍니다. 그 공통된 원천은 아눈나키 자신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 전역에 여러 문명의 중심지를 세웠습니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인류를 발전시키고 인구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면 별개지만 관련된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논리적인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각 중심지는 중요한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이해를 위해 신들에게 의존했을 것입니다. 중심지들 간의 경쟁은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단일 인간 집단도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석 구조물들은 이 고대 네트워크에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는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원형으로 배열된 조각된 석주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레바논의 바알베크에는 800톤이 넘는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밀하게 옮겨지고 배치된 거대한 석조 플라스폼입니다. 볼리비아의 푸마푼쿠에는 복잡한 석조물이 있습니다. 마치 기계로 가공한 것처럼 정교하게 절단된 안산암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모든 대륙에 존재합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문화권들이 지었지만 공통된 특징을 공유합니다. 천문학적 정렬이 그러합니다. 또한 건설자들의 추적 능력을 뛰어넘는 거대한 석조 건축도 포함됩니다. 기술을 가르친 신이나 거인의 전설도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평행 발전입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인간들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일한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유사점들을 고려할 때 이 설명은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전 세계의 문화권들이 모두 동일한 천체 현상에 맞춰 거대한 석조 기념물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그들은 모두 유사한 수학적 및 천문학적 지식을 발전시켰을까요? 왜 그들은 모두 신들이 이 기술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평행 발전은 일반적인 유사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통된 원천을 시사합니다. 수메르 기록은 아눈나키가 지구를 가로질러 여행하며 여러 문명 중심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양한 인간 집단에게 가르쳤다고 전합니다. 이 문서들은 물 건너 동쪽에 있는 딜문이라는 낙원의 땅을 언급합니다. 그곳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인더스 계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서쪽의 먼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 지역에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원정대를 묘사합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텍스트에 묘사된 비행기와 같은 첨단 운송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전 세계를 방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초 기지를 세우고 여러 인간 집단의 발전을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고하게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다른 대륙에 고립된 인간 집단이 거의 동시에 농업을 발전시켰을까요? 농업혁명은 약 10,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이내에 중국, 메소아메리카, 안데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농업은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적인 설명은 빙하기 말의 지구 기후 변화가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그것을 알아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성공적인 수렵 채집 생활을 한 후에 갑자기 훨씬 더 노동 집약적인 농업 관행으로 전환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동일한 외부 원천이 여러 인구 집단을 방문하여 동일한 기본 지침 패키지를 제공했다면 말입니다. 그 패키지에는 재배할 식물, 길들일 동물,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 그리고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문명의 근본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수메르의 신비로운 물체인 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간 집단에 사본이 배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 문화는 지역 조건과 재료에 맞춰 이 지식의 독특한 표현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빙하기의 종말 자체는 아누나키의 시간표에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구에서 활동하기 위해 특정 환경 조건을 필요로 했다면 빙하 최대기에 얼어붙은 황무지는 부적합했을 것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얼음이 물러나면서 광대한 새로운 영토가 거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명 중심지를 세우고 더 많은 노동자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를 확장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였을 것입니다. 11,000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인간 문화가 갑자기 번성한 시기가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아누나키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문서들은 홍수가 선사시대를 휩쓸어버린 거대한 재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빙하기의 종말이 극적인 기후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12,800년에서 11,6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스 기간에는 기온이 다시 빙하기 조건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1,000년 이상 지속되다가 다시 빠르게 온난화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해성 충돌이나 공중 폭발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로 인해 기후 패턴이 교란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빙상 붕괴와 그로 인한 해양 순환 변화를 지적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인간 집단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고고학적 기록은 이 기간 동안 인간 거주지에 상당한 감소를 보여줍니다. 문명이 다시 나타났을 때 여러 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맨 땅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괴베클리 태페는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날 무렵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기념비적인 건축 경험이 없다고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6톤에 달하는 석주들을 조각하고 옮겼습니다. 그것들을 동물과 상징의 정교한 부조로 장식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했습니다. 문명이 막 파괴되었다면 이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퍼즐에 대한 수메르인들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지식은 생존자들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경고를 받고 중요한 정보를 보존한 사람들입니다. 우트나피스위팀과 그의 가족, 7현자가 그러합니다. 선사시대의 지혜를 새로운 시대로 가져온 아프칼루도 포함됩니다. 만약 소수의 핵심 개인이나 집단이 문명을 재건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가지고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흩어진 인간 생존자들을 인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업, 건축, 사회 조직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식이 완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을 원래 발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재가동하기에 충분한 정보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문명이 완전히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 더 오래된 것의 재건된 버전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제프테피를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혁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앙을 통해 보존된 지식의 파편들에 의해 인도받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유지하고 신성한 패턴을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종교적 강조가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대로 정확하게 의례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들이 자신들을 부패하거나 상실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다고 이해했다면 이는 말이 됩니다. 모든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하늘에 대한 집착은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천문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대 달력은 방대한 시간 주기를 추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마야의 장기력은 5125년의 기간을 측정했습니다. 힌두교의 칼리 유가는 43만 2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집트의 소티스 주기는 1460년에 걸쳐 시리우스의 헬리아칼 출현을 추적했습니다. 이것들은 임의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한 우주적 사건을 표시하는 계산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을까요? 주기가 완료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마야인들은 장기력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 중요한 전환을 예언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12년이었는데 이는 세계의 종말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예상했던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달력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약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고대 문명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순환적이라는 생각으로 전체 세계관을 구축했습니다. 돌아갔던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때를 떠났던 신들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현대 미확인 비행 물체 현상과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은 종종 지구의 과거 외계 접촉 증거로 수메르 문헌을 언급합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일축하지만 수메르 문학에 묘사된 내용은 놀랍도록 진보된 기술과의 만남처럼 들립니다. 빛나고 소음을 내는 비행 기계가 있었습니다. 불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무기도 있었습니다.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주는 물체도 나타났습니다. 능력을 제공하는 특별한 의복을 입은 존재들도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순수한 환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텍스트 전체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는 비록 성경 이야기지만 초기 메소포타미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불은 너무 강렬해서 모래를 유리로 바꾸었습니다. 이 지역의 고고학 발굴은 실제로 흙과 건축 자재를 유리화한 극심한 열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핵무기는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롯의 아내가 파괴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특정 세부 사항은 방사능 노출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파괴와 관련된 다른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 및 후대 문헌에 묘사된 신들의 무기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니누르타는 스스로 말하고 날 수 있는 샤루르라는 이름의 철퇴를 휘두릅니다. 텍스트는 그것이 적들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졌다가 정보와 함께 돌아왔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드론이나 유도 미사일처럼 들립니다. 이난나는 적들의 땅을 흔들고 사람들을 공포에 질려 도망가게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릴의 신성한 폭풍은 그가 먼 거리를 여행하고 공중에서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신화적인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묘사의 구체성은 실제 기술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관찰자들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전송될 수 있고 문명의 근본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신비한 물체인 매의 개념은 데이터 저장 장치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기술 시대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작은 물리적 객체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드 드라이브, 플래시 드라이브는 물론 DNA 자체도 디지털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유사하거나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에미는 그들의 지식 전달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문명 시작 패키지를 에미에 로드합니다. 개발하고 싶은 인간에게 그것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농업, 건축, 수학, 천문학, 법과 같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회의 다른 모든 필수 요소에도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에미가 이난나가 엔키로부터 훔치는 것처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부서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물리적인 객체였음을 시사합니다. 에미를 잃는 것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식 영역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대 사제들과 서기관들이 문헌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신중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 창조 이야기의 유전공학적 함의는 이 전체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유전자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특성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선택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향상되거나 심지어 삽입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파리 유전자를 삽입하여 어둠 속에서 빛나는 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해충에 저항하거나 더 높은 수확량을 내도록 작물을 변형했습니다. 우리는 늑대에서 개를, 야생 고양이에서 길고양이를, 오록스에서 소를 길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인들에게 마법이나 신성한 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인간에게 적용된 이 과정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윤리적 함의는 엄청납니다. 인류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설계되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의도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적용될까요? 만약 우리의 창조자들이 떠났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버려진 실험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원을 뛰어넘은 독립적인 존재일까요? 이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철학과 종교를 괴롭혀 왔습니다. 인간 사상의 많은 부분을 관통하는 존재론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무엇인지 모른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본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원으로부터의 진정한 단절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종교 전통은 타락, 신성과의 분리, 그리고 낙원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아다파가 생명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인간은 불멸에 대한 접근을 잃습니다. 수많은 전통에서 신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 분리와 쇠퇴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직접적인 접촉이 끝난 순간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누나키가 물러나고 인류가 홀로 남겨진 순간을 말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이 전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는 구조물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신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들과의 접촉을 재확립하려 했습니다. 언어의 혼란과 사람들의 흩어짐은 미래에 인간이 그러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집단으로 인류를 분열시켰습니다. 아누나키는 단일 인간 문명이 그들을 도전하거나 그들의 기술 수준에 도달할 만큼 강력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지속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대 신비 학파와 비밀 결사대는 대홍수 이전 세계의 지혜를 보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지식은 일반인들에게 너무 위험하거나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제단은 자신들의 비밀을 질투심 많게 지켰습니다. 바빌로니아 마귀들은 수세기 동안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을 유지했습니다.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동안에도 특정 지식은 사원과 학교에 보호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서 학생에게 전해졌습니다. 미숙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징과 의식 속에 숨겨졌습니다. 이 전통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프리메이슨과 다른 형제단 조직들은 고대 신비 학파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 전통에서 가져온 상징주의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끊어지지 않은 혈통 주장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비밀 지식의 개념이 인간 의식 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상실되었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알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의 기술 발전 폭발은 기록된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몇 세대 만에 우리는 마차에서 우주선으로 발전했습니다. 손으로 베껴 쓴 원고에서 즉각적인 글로벌 통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시행착오 의학에서 유전공학으로 진보했습니다. 우리는 200년 만에 통상 수만 년의 점진적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왜 갑작스러운 가속화가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관점은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누나키가 우리를 창조했을 때 가졌던 능력에 인간의 능력이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를 역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학, 인공지능, 우주여행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일을 다른 종에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의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능적인 종을 창조한 전체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종이 동등한 존재로 합류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류는 졸업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더 암울합니다. 만약 인류가 특정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현재 독립 및 기술 발전 궤적은 반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도된 역할에 대한 위반입니다. 고대 신화는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시끄러워지고 너무 야심을 가지게 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신들은 역병, 홍수, 재앙과 같은 도타의 사건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인구를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술 발전, 특히 우주 진출과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우리는 주목을 받았을까요? 전 세계의 정부와 군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확인 공중현상 보고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 보고의 급증은 이 미스터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목격담은 날조나 오인으로 일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군 조종사와 레이더 관제사들은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거스르는 기동을 수행하는 물체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순간적인 가속이 있었습니다. 음속 돌파음 없는 극초음속 속도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떤 생물학적 조종사에게도 치명적인 중력적 가속도를 발생시킬 갑작스러운 방향 변경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물체들이 실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미국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귀환일까요? 아누나키가 수천 년간의 부재 끝에 그들의 실험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목격담은 우리가 1945년에 핵무기를 터뜨린 후에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위성과 로켓을 우주로 보내기 시작했을 때 다시 증가했습니다. 만약 인류의 발전을 지켜보는 관찰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핵 기술 및 우주 능력 달성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발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발전에 만족하는지 걱정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문헌은 귀환을 예언했습니다.
아눈나키는 적절한 시기에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니비루가 또 다른 궤도를 완료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주 주기가 정렬될 때였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진보를 판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 문화권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힌두 전통은 각 시대의 끝에 화신하여 다르마를 회복하는 아바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두 번째 오심을 묘사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슬람 전통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마흐디에 대해 전합니다. 북유럽 신화는 라그나로크를 예언합니다. 이때 신들은 최후의 전투를 위해 돌아옵니다. 이들은 같은 예상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일까요? 인류는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즉, 귀환, 심판 또는 변혁을 집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천년 왕국 운동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 시기에는 종말론적 기대감 또한 더욱 심화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환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광범위한 믿음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깊은 문화적 기억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순환에 대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떠났지만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신들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아눈나키가 소유했다고 전해지는 지식, 그들의 기술과 능력은 결국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유전자를 조작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다른 행성의 식민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들에게 또는 잠재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행해졌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심오한 윤리적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설계되었다면 우리의 창조주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설계하거나 기존 종을 수정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바벨탑 신화와 길가메시의 실패한 불멸 탐구처럼 신화 속에 암호화된 수메르인들의 오만에 대한 경고는 여기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과 같은 지위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실패와 굴욕으로 끝납니다. 그 메시지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 소유해서는 안 될 지식, 휘둘러서는 안 될 힘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진정한 교훈은 더 미묘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절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힘은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들 때 이 마지막 생각을 고려해 보십시오. 세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인들은 인간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문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별에서 온 신들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존재들을 수천 개의 문서와 수천 년에 걸쳐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이 존재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발견하기보다는 배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들을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닌 첨단 기술을 가진 살과 피로 된 실체에 더 가깝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신화로 위장된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류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이야기와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교한 이야기들을 꾸며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논쟁 중이며 도발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실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류의 창조가 자신들이 묘사한 대로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신들이 지구를 걸었던 고대 시대는 신화적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을 때 촛불 밝혀진 방에 있는 고대 서기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부드러운 점토에 쐐기 문자를 조심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영원히 보존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별들을 올려다보며 귀환의 징조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들이 지켜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미래 세대가 자신들이 남긴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5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마침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원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기묘합니다. 세계 최초 문명의 고대 문서 어딘가에는 인류의 시작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진실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제 잠드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 고대인들이 그토록 열심히 우리에게 말하려 했던 것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목적을 위해 우리를 빚어낸 존재들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곧 다시 명확해질 수도 있습니다.